지금부터는 이제 직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지라고 부르는데 원래 책의 이름은 백운화상초록 불조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길죠. 무려 14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을 보게 되면은 이 책이 어떤 책인가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운은 호입니다. 원래 본명은 경환인데 전라도 그 전북 정읍에서 고부에서 출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정읍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백운은 이제 호에 해당이 되고 화상은 고려 시대에 스님을 치겠던 높여 부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화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학생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저만 해도 어릴 때 그 화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넋두리 삼아 이렇게 아유 저는 뭐 화상 그런 나쁜 의미로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고려 시대는 굉장히 높인 말입니다. 조선 시대 유교 사회를 거치면서 이제 스님을 굉장히 비하해서 이제 화상이라고 이렇게 칭을 했던 거죠. 그리고 초록이라는 말은 편찬, 편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백운화상이라는 사람이, 백운화상이라는 스님이 편찬을 했는데 뭐를 편찬했느냐? 불조직지심체의 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은 부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석가모니 이전에 과거 7부를 의미하게 되고 조는 중국, 인도의 조사, 선사 스님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직지는 말 그대로 고들직자에다가 손가락 지자입니다. 똑바로 가리키는 거죠. 심체는 마음의 본체라는 의미입니다. 즉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와 조사 스님들이 깨달음을 똑바로 가리켜 보인 요절, 중요한 절목들을 백운화상이 편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이 책을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인식을 하고 심지어 그 팔만대장경의 축소판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 선종에서는 중요시 여기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백운화상이 54세 되던 1351년에 그 중국 원나라 호주 하무산의 천호함에 가가지고 서국천공 화상을 만나게 되고 또 인도의 지공스님과도 교류를 하면서 득도를 하게 되는데 55세 때에 서국천공 화상이 손수 쓴 불조직지심체 요절을 한 권 받아가지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75세에 성불산에서 제자 법린의 도움을 받아서 상하권으로 다시 편찬을 하게 되고 그리고 77세에 여주취암사에서 입적을 하게 됩니다. 백운화상은 태고보우와 나홍해근과 함께 고려 말 3대 선사에 해당이 되는데 이 책이 이제 팔만대장경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내용적인 면에서도 불교계에서는 중요시 여기고 있지만 청주 흥덕사에서 1377년 7월에 금속활자로 간행을 한 인쇄사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직지입니다. 책의 제목이 14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줄여서 여러분들은 아마 교과서상에서는 직지심체 요절로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줄여서 직지심체 요절 또는 뭐 직지심체 가장 줄여서 이제 직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1377년에 금속활자로 인쇄를 하고 지금 현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책의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제목이 마지막 장입니다. 요즘에도 이제 요즘에는 좀 앞부분에도 넣기도 하는데 판권이라고 있죠. 책의 제목과 함께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인쇄를 하고 발행을 하고 뭐 인쇄소는 어디고 발행인은 누구고 뭐 저자는 누구고 해서 이렇게 내용이 수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값 얼마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이 이제 판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고서 같은 경우는 판권이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간행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책의 제목이 나옵니다. 백운 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 권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선광 7년 정사 7월 1일 해서 이 책을 발행한 연월일에 해당이 됩니다. 선광이라는 것은 북원나라의 연호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려왕 3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서기로 치면은 바로 1377년 7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쇄소가 나옵니다. 인쇄소가 청주목의 흥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주목 밖에 있는 흥덕사에서 간행을 했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자인시에서 인쇄 방법이 나옵니다. 바로 금속 활자로 인쇄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연화문인해서 석찬 달잠 해가지고 발행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시주 비군이 묘독해서 이 책을 간행하는 데에 돈을 댄 사람이 요즘 말로 이제 스폰서죠. 스폰을 묘독이라는 분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간행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 이제 그 간행 기록에 주자인시에서 금속 활자로 이렇게 인쇄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인쇄된 책 가운데에 그러한 금속 활자적인 특징이 보이느냐?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금속 활자본의 특징으로서 왼쪽 부분에 이제 소자라고 되어 있죠. 위에 글자는 크고 또 아래 글자도 큰데 가운데 있는 그 붉은색 원을 그린 부분은 바로 소자, 글씨가 적죠. 여러분들이 쓰면은 만약에 목판을 만들기 위해서 쓴다라고 할 때는 크게 썼다 작게 썼다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글씨의 크기가 거의 일정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활자로 하다 보니까 적은 글자를 판을 넣은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소자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활자본이 아니면은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측으로 기울어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바를 정자가 있죠. 위에 이자를 보게 되면은 우리 동양인들은 거의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래서 글씨를 쓸 때 보면은 우측으로 갈수록 글씨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부분은 정자는 반대로 밑으로 내려갔죠. 이거는 활자가 약간 기울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탈락자 이렇게 떨어져서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식자된 활자를 보시면은 그 일자가 거꾸로 되어 있죠. 이렇게 돼야 맞죠. 그러면 저 글자가 목판이나 손으로 쓴 글씨라고 하면은 활자가 아니고 글씨를 쓰다가 종이를 뒤집어 놓든지 아니면 사람이 반대로 가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활자는 조판하는 과정에서 반대로 끼우는 거죠. 그래서 저것이 직지학원 속에 세자가 저렇게 거꾸로 된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금속활자본의 특징을 또한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밑단에 보면은 기포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부동지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불자에 떨어진 그 중간에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있죠. 저것은 이제 주문을 하면서 기포가 나타난 현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덜이 활자에서 매끈하게 되진 않고 샘물에 주문하는 과정에서 너덜이가 붙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우측에 보면은 큰 대자에 깨달을 오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은 자로 해서 마무리를 줬습니다. 만약에 저것이 끝부분인데 큰 글자로 해서 넣는다고 하면 오자가 하나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한 줄이 밀리겠죠. 그러니까 적은 자 두 자를 가지고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그 활자다 보니까 저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판심이라 그래서 우리 고서에서 책이 접히는 부분입니다. 접히는 부분을 전부 이제 사진을 이렇게 잘라서 보니까 일정한 부분에 여기는 짝수장인데 짝수장에서는 일정하게 가운데 부분이 전부 선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홀수장에서는 그 부분이 안 떨어지고 윗부분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두 판을 가지고 짝수판은 계속 짝수판에 조판을 하고 홀수판은 계속 홀수판을 사용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로 봐서 이것은 금속활자 인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물론 기록으로도 되어 있지만 실물 인쇄된 특징에서도 그러한 사항들이 정확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지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 프랑스로 건너가게 됐을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지가 병인양요 때 건너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병인양요 때 건너간 것은 아닙니다. 병인양요 때 건너간 것은 외기장각도서가 병인양요 때 건너갔습니다. 서양에서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물자 생산이 많이 됐죠. 생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시장 개척을 위해서 동양으로 진출을 하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 영국에서 생산되는 물자를 인도에 갖다 팔죠. 인도에서 생산되는 아편을 중국에 팔았죠. 중국에서 생산되는 은을 영국으로 가져갑니다. 삼각무역의 형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에 프랑스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인도에서 생산된 아편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부 아편쟁이가 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영국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1842년에 아편 전쟁입니다. 그 동서양의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아편 전쟁에서 결국 중국이 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양 열강들이 동양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거쳐서 이제 조선에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당시에 조선에서는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죠. 서양 세력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데 프랑스에서도 중국에 거점을 두고 조선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강 세남터에서 프랑스 신부들과 함께 신도들을 붙잡아 가지고 참수형을 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가만히 안 있겠죠. 중국에 파견되어 있는 로즈 제독이 이끄는 극동함대가 바로 강화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병인양요입니다. 강화도를 보게 되면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왕들이 피난 가는 곳이죠. 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서양 세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배를 타고 들어오죠. 발판 전진기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책을 만들고 해도 한 곳에 보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 보관했다가 화재라든가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없어지게 되면은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한양에 규장각을 두고 안전한 강화도에 외기장각을 뒀던 겁니다. 근데 서양이 들어오면서 이제 병인양요를 일으키면서 프랑스 함대가 들어와서 외기장각 도서를 약탈을 해간 거죠. 그래서 병인양요가 일어난 후에 20년 후에
프랑스와 한불소 통상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조약이 맺어지다 보니까 프랑스와 외교 관계가 이제 수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 이제 공사가 파견되게 되는데 바로 꼴랭드 프랑시라는 사람이 초대 공사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이제 외국 공사가 오다 보니까 프랑스 그 꼴랭드 프랑시를 비롯한 외교관들을 왕이 초청을 해서 궁중에서 이제 연회를 베풀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이 꼴랭드 프랑시는 궁중무의에게 반하게 됩니다. 궁중무의면은 당시에는 이제 천민에 해당이 되죠. 근데 그 꼴랭드 프랑시가 궁중무의에게 춤추는 무의에게 반해서 결국은 고종에게 저 무의와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고종이 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데려가서 불어도 가르치고 해가면서 프랑스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고 이제 일본으로 전속이 돼서 일본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뭐 요즘 같으면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하지만 1800년대 말에 조선 여인이 프랑스에 혼자 있고 일본에 있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원숭이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최근에 찾아지고 했는데 보면은 거기에 원숭이처럼 야이었다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심이라는 여자가 꼴랭드 프랑시와 결혼해서 이제 사는데 향수병에 젖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꼴랭드 프랑시가 자기 부인을 위해서 다시 또 두 번째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공사와 3대 공사를 역임한 프랑스 외교관이 바로 꼴랭드 프랑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임했을 때 직지를 손에 넣게 됩니다. 손에 넣은 다음에 표지에다가 주조된 글자로 인쇄된 책으로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오래된 한국책이라고 하는 것을 불어로 써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부임했을 때가 1896년입니다. 1800년대 말에 직지라는 책을 보고 주조된 글자라는 얘기가 바로 금속활자라는 이야기죠.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으로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책인데 이것이 1377년이다. 한국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연구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한 말에 조선이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세계 열강들의 쟁탈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꼴랭드 프랑시가 고종에게 파리에서 만국박람회가 열리는데 조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만국박람회에 참여하는 길이다. 여러분들 파리 하면 뭐가 가장 딱 떠오르는 게 있죠? 파리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에펠탑이 떠오르죠. 에펠탑이 바로 만국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만든 탑입니다. 에펠이라는 사람이 1898년에 설계를 해서 만든 탑입니다. 박람회를 위해서. 프랑스의 철강 산업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만든 탑이 바로 에펠탑입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철거를 하려고 하다가 그대로 두자 해가지고 오늘 파리의 명물이 된 겁니다. 그 에펠탑이 만들어지고 했던 1900년에 파리에 세웠던 한국관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사진이요. 그래서 1900년에 파리 만국 박람회에 한국관을 만들고 한국 자료들을 전시를 했는데 여기에 바로 직지를 전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시회가 이제 끝나고 1902년에 고종이 꼴랭드 프랑시에게 1등 태극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저 왼쪽 사진에 이제 꼴랭드 프랑시 사진인데 거기 그 훈장이 걸고 있죠, 훈장을. 그래서 1902년도에 고종이 훈장을 내려준 겁니다. 그리고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해서 각국 영사관이 철수될 때에 이 꼴랭드 프랑시도 1906년에 태국 방콕으로 전속됐다가 1907년에 공직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임했을 때 이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이 모리스 꾸랑이라는 사람인데, 모리스 꾸랑이 꼴랭드 프랑시와 함께 한국 책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임했을 때에 이제 조선 서지, 즉 이제 책은 번역본이 이제 한국 서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1894년에 1권을 내고 1895년에 2권, 96년에 3권을 냈는데 만국 박람회가 끝나고 1901년도에 꼴랭드 프랑시가 2차 부임해서 수집한 자료들을 부록편으로 해서 4권째 책을 만듭니다. 거기에 네 번째 책에 3738번에 바로 이 직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한 내용을 보면은 1377년 청조목의 흥덕사에서 주조된 활자로 인쇄됨. 이 내용이 정확하다면 주자 즉 활자의 발명을 공적으로 삼는 태종의 명보다 26년가량 앞서 사용된 것이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태종의 명보다 26년 앞섰다. 태종의 명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죠? 주자소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해에 만든 활자가 개미자라 그랬죠. 개미자보다 26년 앞서서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738번에 바로 직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책의 제목과 함께 소장자가 CP로 되어 있죠. CP는 바로 꼴랭드 프랑시를 의미하게 됩니다. 꼴랭드 프랑시가 소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1907년에 꼴랭드 프랑시가 공직에서 이제 은퇴를 한다고 했는데, 공직에서 은퇴를 하고 1911년도에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자료들을 경매를 하게 됩니다. 그 드로우 경매장에서 경매를 하게 4일간에 걸쳐서 경매를 하는데 경매 물건이 883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국 거가 700종이었는데 고서를 비롯해 가지고 뭐 동전에 이르기까지 약 700종을 경매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고서들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경매 기록부를 파리 시청 고문서실에서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가장 비싸게 팔린 것이 3,000프랑의 비네라는 사람에게 삼강행실도가 팔렸는데 직지는 앙리 베베르라는 사람한테 180프랑에 팔렸습니다. 아마도 꼴랭드 프랑시는 직지가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팔릴 것으로 아마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 카다로까지 만들었는데 한국 물건에 대해서 명칭을 이제 정확히 붙일 수가 없잖아요. 프랑스인들이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견출지로 해서 번호를 전부 매겨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711번이 바로 직지에 해당이 되는데 711번에 대한 설명도 바로 1377년에 흥덕사에서 주조활자로 주조활자 기법으로 인쇄된 서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한 것을 팜프렛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앙리 베베르라는 사람이 180프랑에 구입을 해서 이것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이제 프랑스 국립도서관장이 제가 이제 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도서관장이 3번씩이나 찾아가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이 앙리 베베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기증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죽게끔 돼 있죠.
결국 죽으면서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앙리 베베르는 이제 재산도 굉장히 많고 또 보석상을 하고 예술품 수집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택이 굉장히 좋았는데 독일군이 프랑스를 이제 점령을 했을 때에 저택이 좋아서 독일군이 사무실을 쓸 정도로 굉장히 좋았는데 앙리 베베르는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자료들을 지하실에 놓고 지하 통로를 전부 봉쇄를 시킨 다음에 카페트를 깔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죽게 되는데 돌아와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이제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미국으로 전부 그 자료들을 가져갑니다. 죽으면서 유언에 의해서 이것을 책 2권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 베베르의 상속자인 마땡이 1950년에 직지와 6조 법보단경이라는 책 2권을 도서관에 기증을 하게 되고 1952년에 도서관에서 이 기증번호가 9832에 해당이 되고 도서관에서 109번 한국책으로서 109번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거기 왼쪽에 있는 그 이제 노트에 기록된 것이 그 당시에 앙리 베베르가 꼴랭드 프랑시가 경매할 때에 구입한 자료들입니다. 지불한 것이 2,618프랑을 지출을 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확인한 결과 180프랑에 여기 이제 711번이 1377년에 인쇄된 책으로다가 이렇게 소개가 돼 있고 180프랑에 구입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도서대장입니다. 9832번이 52년 11월 22일 날 등록을 했는데 앙리 베베르의 상속자인 마땡이 1950년에 기증을 했고 한국책 109번으로 등록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책 109번인데 108번까지는 뭐냐? 왜 경매할 때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대부분 구입을 했다 그랬잖아요. 108번까지는 1911년도 경매할 때 한국 자료들을 수집한 거고 이것은 직지는 기증을 받으면서 109번으로 등록을 했고 6조 법보 단경은 110번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이제 52년도에 등록을 해서 소장하고 있었는데 또한 20년 후에 이 직지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됩니다. 1972년도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도서의 해였습니다. 유네스코 본부가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파리에서 유네스코 본부에서 세계 도서의 해를 정하다 보니까 우리도 뭐 해마다 무슨 해 정하잖아요. 그 정하면은 그거에 맞는 행사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네스코가 이제 세계 도서의 해를 정하다 보니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는 책이라는 제목으로 특별전을 5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를 합니다. 그 중에 한국 자료가 3종이 전시가 됩니다. 직지심경, 경국대전, 여지도. 그래서 지금 그 꼴랭드 프랑시나 모리스 꾸랑은 백운 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했는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전시를 하면서 직지심경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언론들이 취재를 해서 직지심경으로 이제 보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국내에서 이것이 직지심경으로 알려지게 됐던 겁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박변선 박사가 직지 흑백 사진을 가지고 와서 73년도에 그 직지의 영인본을 문화공부부 문화재관리국에서 73년도에 영인본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972년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책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할 때의 도록입니다. 42변에 직지심경 해서 한국 1377년 해서 한국책 109번으로 소개를 했죠. 백운이라는 수도승에 의해 수집된 불교 승려교육교본 1377년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 그러면서 프랑스 언론에서도 직지를 소개하게 됩니다. 유럽 사회에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1972년도에 국영TV에서 방영했던 그 자료입니다. 앞에 보시는 내용이 루이 두셰 기자라고 한 그 글자 위에 있는 사진이 보이시죠? 그게 바로 직지가 전시됐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큰 책이 경국대전입니다. 어떤 리포팅을 하느냐 하면은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구텐베르크는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명가가 아닙니다. 자,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직지를 가리키면서 직지가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한 것이 아니다. 한국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72년도에 보도를 한 거죠. 유럽에서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인쇄를 발명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국의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한 직지가 구텐베르크 성서보다도 약 70여 년 앞섰거든요. 그래서 금속활자 발명국은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부터 유럽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